예,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공정계획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예산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공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전체를 진행하는 스케줄링을 공정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의 내용하고 순서를 파악해서, 물론 이거는 부분공사를 의미하죠. 부분공사의 내용과 순서를 파악해서 면밀하게 공정계획을 세웁니다. 이 공정계획은 일종의 예정계획이고 이것이 곧 공정관리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공사라고 하는 것이 지하 매설물, 생각하지 않은 매설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기후가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능공이 부족하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불확정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무리 공정계획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준비 작업이 잘못되면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된다거나 또한 설계 변경 등에 의해서도 공정이 어긋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흔히 돌관 공사를 하게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공사 품질도 안 좋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계획은 될 수 있는 대로 주도 면밀하게 짜고 어떻게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중간중간에 주요 관리점, 마일스톤이라고 부릅니다만 주요 관리점을 설정을 해서 중간까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어쩐지 하는 것을 언제나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일스톤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정표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정표에 따라서 과연 전체 중에 얼마가 왔느냐 하는 것을 매번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관리 단계에서는 예정에 되어 있는 공정계획의 내용대로 가능한 한 그 기일을 지키도록 합니다. 한편 그다지 전체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 공사는 미리 여유를 둬서 공정의 변동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계획 시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체 공사의 구성을 명확히 한다. 즉 어떤 부분 공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하고 또한 그러한 부분 공사들 간의 시공 순서를 정해서 전체 공사를 편성을 합니다. 한편 부분 공사별로 적합한 시공법을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 노무, 장비 등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각 공사 및 공정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을 하고 전 공기를 통해서 작업량 및 자원 투입량을 평준화합니다. 작업량 및 자원 투입량을 평준화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날은 많이 들어왔다가 어느 날은 적게 들어왔다가 하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공사 진행에 어려운 점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체 공기 안에서 평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각 부분 공사의 어떤 조합이 전체 공기 안에 들어맞도록 조정을 한다. 이것이 최종적인 공정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계획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용입니다만 결국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계획, 전체적인 기본 공정계획서부터 월차 공정계획, 결국 이건 달,
기준으로 한 계획이고, 단기 계획,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주간 내지는 어떤 상세한 부분적인 공정계획 등을 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 세 가지가 각기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첫 번째 가장 라프하게 정하는 것이 이제 기본 공정계획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공정계획의 진행 방법입니다. 공정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거죠. 뭐 첫 번째로는 물론 당연히 공정계획을 위한 각종 자료가 필요하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설계도, 시방서, 그 다음에 수량조서가 당연히 기본적인 자료죠. 그 다음에 현장의 입지 조건이나 근린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 이것도 기본 자료이고, 시공 장소의 기상 조건. 이거는 뭐 결국 과연 1년 안에 어떤 때에 뭐 태풍이 온다거나 장마가 진다거나 하는 작업 가능 일수 등을 생각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략적인 시공계획. 계략적으로 어떤 공법 등을 쓰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실상 공정계획을 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좀 더 세분화된 부분으로 들어가자면은 결국 부분공사를 구성하는 공정자료, 그 다음에 각 공정별 필요한 작업량,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능공 및 공사용 장비의 작업 능률, 뭐 일종의 성능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작업 시간을 결국은 좌우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료 및 노무의 조달에 관한 시장 조사 자료. 이거는 뭐 결국 공사에 필요한 자원을 갖다가 제때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기본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짜 나가겠죠. 그런데 처음에 세부 공정을 구성할 때 공법이나 뭐 마감의 세부적인 도면 같은 거는 실상은 만들어지지 않아 채 준비가 안 됐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공정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최종 공기의 가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 기간을 역산을 해갖고 실상 설계자에게도 언제까지 뭐를 해달라라고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시공장소의 입지 조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기초공사나 이제 토공사 등을 하기 위한 자료이기도 하고 자재 운송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즉 뭐 교통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상 조건은 뭐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시공 가능 일수가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날씨에 의해서 작업할 수 없는 날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가 이제 기상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계략 시공 계획은 설계도서에 대응해서 검토한 시공 계획 자료를 이제 모아서 준비를 합니다. 특히 모든 공정 중에서 가장 그 뼈대가 되는 공정은 결국 집안에 관계되는 이제 토공사하고 건물을 직접 짓는 이제 구조체공사, 구체공사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분공사의 공정에 관계되는 자료로는 이제 공정 순서의 편성이라든가 작업에 필요한 기능공의 수, 그 다음에 공사용 기계의 대수나 배치 등을 결정하는 준비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그것을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 유사한 과거 실적 자료가 필요하죠. 과거 실적 자료나 시공기준 기술 지침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공사에는 실상 많은 직종이 필요하고 또 내용상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토탈해서 공정기획의 기초자료나 참고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노동자나 이제 기계설비, 장비죠. 장비의 작업 능률 자료는 결국 기능공의 배치, 아니면은 공사용 기계의 종류, 용량, 등등 각종 부분에서의 기본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상세 공정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작업 시간이나 가동률에 대한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재나 아니면 노무의 조달에 대한 시장 정보 중에는 재료는 실상 제조 공장의 능력, 즉 캐퍼시티죠. 과연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품질 관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고, 노무에 대해서는 결국 하도급 기업의 노무 관계, 그 다음에 필요한 기사, 기능공, 현장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수, 보유하고 있는 기계, 가설 자재 등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기본 공정계 가장 라프한 데서부터 점차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의 세분화와 집약화, 조금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계획은 결국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공사 등으로 일단 세분화를 해야 되죠. 세분화를 다 한 뒤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모아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결국은 공정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참 더 자세하게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부분공사에서 단위공정, 요소공정 등등으로 점점 세분화가 되는데 결국 이렇게 어떤 작업을 세분화시키는 과정을 워크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점차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밑으로 점차 세분화 되게 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내용은 첫 번째로 시공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정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필요 공정을 추출을 하고 공정관리의 목적이나 그 관련 내용 및 레벨이죠. 레벨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노무자나 장비 등의 공정계획 시 필요한 자원의 양과 종류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세분화하는 그 정도는 결국 관리 목적에 따라서 세분화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세분화가 된 공정을 시공순서나 시공법,
다른 여타 공사와의 그 상호관계, 아니면 공정관리의 주안점 등등을 고려해서 모읍니다. 모아대는 행위를 우리가 집약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집약화할 때 결국 작업 대기, 즉 공정이 잘 안 맞아서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재작업, 다시 반복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가능한 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약화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작업의 그 완성 기록 아니면 공정의 진도를 예산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기송고에 적합한 공사 단위로 집약을 할 필요도 있다. 다음에는 이제 전체 공사를 이제 공구별로 나눠서 시공하거나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층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각각의 공정을 공구별로 시공할 때는 공구별로 집약화하고 고층 빌딩 같은 데에서는 이제 층별로 집약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의 편성이죠. 공정의 편성은 결국 지금까지 그 세분화하고 집약화한 것을 갖다가 결국은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기술적인 우선관계에 따라서 공정 순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이건 어떤 그 물리적인 관계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 다른 직종의 공사하고 전후 관계가 생긴다. 이걸 뭐를 앞에 하고 뭐를 뒤에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공의 수나 기계 장비의 능력이나 배치할 수 있는 대수 등 작업 진행하는 데 대한 어떤 그 제약 조건, 아니면 가설제에 보유하고 있는 양, 아니면 재사용 계획, 아니면 공정의 진도를 좌우하고 관리 요점이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따로 명확히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공간을 이제 구획한다거나 아니면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여러 직종의 기능공들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업 장소를 분할해 준다거나, 아니면 또 층수로 상하층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잘 생기지 않도록 공정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것이 실상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결국 그 안에서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총 작업량을 몇 사람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소요일수가 생깁니다. 어쩌면 소요일수에 맞춰서 작업 인원을 키운다거나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식으로 따지자면은 총 작업량을 몇 사람이 얼마를 작업하느냐로 나눠지면은 결국은 일일 시공량이죠. 그러면 소요일수가 생긴다. 반대로 소요일수 곱하기 일일 시공량은 총 작업량이다 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생각하고 계약 시에 정한 완공 시기, 그죠? 착공 시기와 완공 시기를 정해 갖고 그 안에서 이제 공정을 결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 공기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이냐? 뭐 이건 굉장히 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본래 전체 공기라고 하는 것은 각 부분 공사의 소요일수를 편성한 공정에 따라서 이거를 누적시키면은 전체 공기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런 식의 전체 공기, 즉 더해가 나가서 만든 전체 공기는 결국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공기를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약간 단축을 시켜 나가야겠죠. 단축을 가능한 한 시켜 나가려 그러면은 결국 서로 다른 공사를 가능한 한 동시기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즉 이것을 병렬화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든 작업을 직렬화하면은 결국 선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작업을 이제 병렬화하면은 전체 공기가 좀 짧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투입 자원, 즉 노무량을 증가시켜도 당연히 시간 단축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적화 수단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 뭐 그 기준은 뭐 자재 사용량을 근거로 한 공정 조정이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공기 설정이거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맞추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뭐 실상 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뭐 최소한의 노동자를 써서 일정 인원으로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고, 후자의 경우에는 뭐 가장 경제적인 공기를 산정해서 공사비 원가를 최소로 하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 즉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직접비는 시공 속도에 따라서 이제 증감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는 공기의 연장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공기 공사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쪽 선이 이제 공기죠. 이쪽 축이 이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비부터 보죠. 직접비, 이게 직접 공사비죠. 직접 공사비는 결국 공기를 짧게 할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 공기를 길게 하면 직접비가 좀 적게 든다는 뜻이죠. 한편 간접비는 일종의 공사 관리비와 같은 공사 운영비 같은 거죠. 간접비의 경우는 결국 공기가 많이 투여되면 투여될수록 비용이 올라간다.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가 결국 공사비가 되니까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해서 최소가 되는 여기 이 최소 공사비를 이루는 것이 그 최종 공기다 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서 이건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공기 공사비 곡선에 의해서 최적 공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라는 뜻입니다. 뭐 지금까지 거는 실상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건축주가 공기 단축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 왜? 실상 건축주가 그 건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 빨리 사용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어떤 금융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기를 굉장히 빡빡하게 잡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준공기일이 매우 촉박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앞에 이론적인 부분으로 하면은 실은 이것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역으로 이 준공기일을 최종기일로 산정을 해서 어쩌면 각 부분 공사를 그 안에다가 역으로 배치를 해서
소정 공기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 계획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정표는 지금까지 얘기한 공정 계획을 표로서 알기 쉽게 표로서 만든 것을 우리가 공정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시각적으로 어떻게 전체 공기의 내용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정표는 그냥 전통적으로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횡선식 공정표, 바 차트라고 막대 그래프 타입으로 그리는 거죠. 다른 말로는 간트 차트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간트라고 하는 간트 박사가 했다고 해서 간트 차트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곡선식 공정표, 이거는 실상 S 차트, 형태가 S 형태로 된다고 해서 S 차트인데, 이거는 전체적인 기성고 등을 갖다가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만 공정 내용 등은 별로 표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상 이 네트워크식 공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물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은 거의 다 소프트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수계산하는 방법 등이 이제 기사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이것도 공정표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학교 때의 시간표죠. 시간표도 결국 요일별 시간이죠. 시간과 장소와 작업자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거죠. 결국 이거는 이제 주간 공정표라고 보시면 되죠. 일종의 주간 공정표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상의 거를 얘기한 거고, 곡선식 공정표라고 하는 거, 이거 아까 S 차트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S 형태, 바나나 곡선이라고도 부릅니다. S 차트라고 해서 X축에 이제 시간 일정이고, Y축은 이제 비용이나 아니면 완성도를 대개 Y축에 두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죠. 어쩌면 이것이 기성고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받는 어떤 그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완성 속도를 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지 이 안에서 세부 공정은 알 수가 없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이제 횡선식 공정표 바 차트라고 봅니다. 막대 그래프 타입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 측에 작업 내용, 작업 내용이 있고, 이쪽은 이제 시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낸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이제 건축 작업을 표현하기에는 좋죠. 물론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의 어떤 프로젝트 등을 할 때에 전체적인 스케줄링을 정할 때도 많이 쓰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식 공정표, 즉 일종의 공정망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아까 그 바차트하고의 차이점을 보면은 실상 작업 간의 관계가 여기에서는 화살표 등으로 드러난다
라는 게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아까 이 바 차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마름질하기라고 하는 거하고 뭐 가공하기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시간적인 관계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아니면 요 점은 다음 작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이거는 개개공사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서로 연결되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기초공사 뭐 지금 이 A라는 작업이 끝나야 요 C라는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걸 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A하고 C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제 B 작업을 할 수 있다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 A 작업, C 작업, 그 다음에 B 작업이 끝나야지만 F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작업 간의 우선순위 아니면 종속관계, 그죠? 선후관계를 얘는 다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식 공정표가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공정의 조합, 그것들의 순서관계 등을 표현하는 데에는 이 네트워크식 공정표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상 이것에 의한 뭐 연산 등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배워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실상 원격 강의로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공정표입니다. 전체 공정표에서는 꼭 뭐 작업 간의 뭐 순서 관계 같은 거를 꼭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전체 안에서 무슨 공사가 언제쯤 이루어지고 해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끝난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죠. 이거는 뭐 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적인 공정 구성을 이해하기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LOB 공정표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 조금 최신 겁니다만 라인 오브 밸런스 공정표라고 부릅니다. 실상 좀 아까 있었던 거하고 뭐 거의 유사는 합니다만 공정의 속도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이러한 경사진 선으로서 표시하고 있다. 즉 이 선의 구배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정 속도가 빠르고 이것이 늦춰지면 이렇게 기울면 기울수록 공정 속도가 느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건축공사에서 각 작업이 어느 정도 다 동등하게 결국은 공사 진행 속도를 가져야 하겠죠. 지금 여기 마감공사도 보시면 지금 뭐 4개의 공사가 거의 같은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의 속도가 같은 기울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죠. 이것을 갖고 우리가 라인 오브 밸런스 내지는 라인 밸런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LOB 공정표이고 특히 이거는 이제 고층 빌딩의 경우죠. 그래서 작업 장소라고 할까 층을 갖다가 지금 이쪽 Y축에다 표시를 하고 있고 X축에는 공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착공 시기와 완공 시기를 볼 수 있고 구조체 공사 등과 이제 마감 공사까지도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전체 공정표죠. 전체 공정표. 뭐 이 공정표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시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공정표의 작성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연산 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교실에서 따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꼭 그렇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안전보전계획인데 안전보건계획. 뭐 결국 기능공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 안전보건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실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재해가 생기면은 공사도 중단되고 각종 본사까지도 당연히 그 피해를 입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역시 뭐 기능공 등의 현장 요원의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처럼 이렇게 명문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특수성에 의해서 뭐 노동재해 대책도 뒤떨어져 있고 재해 발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즉 언제나 가설 건물 같은 데서 공사를 하고 또 불안전한 상태죠. 그 다음에 건물도 다 만들어지지 않아 있고 그래서 재해가 발생도 많이 되지만 재해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중대 재해가 된다. 결국 뭐 잘못하면 뭐 사망 사고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등등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산업안전보건법 등등도 있습니다. 뭐 실상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그 안에서 이제 건축 쪽은 건설업 쪽은 매우 취약한 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장 개설을 하면 조직 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고 결국 이 조직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재해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뭐 수시로 뭐 안전교육 아니면 매일 뭐 안전조회 등 하고 또한 뭐 현장을 계속 순시하면서 안전순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안전교육의 모습입니다만 현장에는 이런 안전교육장을 따로 만들어서 뭐 기능공 등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작업에서 어떤 재해가 지금 생긴다 이런 부분은 미리 주의해야 한다 하는 주의점을 전체 공사에서 생길 수 있는 재해 종류 등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매일매일의 그 공사가 다르죠. 공정이 다른데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현장 조례 등에서 따로 안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정은 어떤 것이고 그 공정 안에 뭐 위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상호 주지시키는 것이 안전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관리 체제를 뭐 확립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5개 작업이고 또한 고소 작업이죠. 높은 고소 작업. 그 다음에 불안정한 작업 대 등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건 뭐 결국 건설업의 특수성입니다만 따라서 뭐 이러한 것 앞에 있는 그 안전작업, 안전의식 등을 뭐 고치시키지 않으면은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도 법정 기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쾌적한 작업 환경
그다음에 노동 조건 개선 등에 의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현장이 뭐 깨끗하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뭐 쉴 수도 있고 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이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에서는 결국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서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사고 시에 재해 시에 비상연락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근처에 있는 응급병원 등등에 관한 것도 미리 사전에 다 정리하고 준비해 놔야 할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안전의 첫 단계는 공사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까지 세웠던 공사계획, 공정계획 등등 안에 이미 그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은 무사고를 목표로 결국 안전 작업이 되도록 모든 것을 계획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안전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계획할 내용들은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씩 일단 보고 넘어가죠. 공사별로 실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면에서 안전 측면에서 기술 기준 안전 지침을 정한다. 뭐 각종 장비나 가설 설비는 강도나 안전성에 결함이 없는 것을 쓴다. 공정계획은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한다. 결국 돌관 작업을 한다거나 무리가 있으면은 사고 나기 쉽다는 뜻이죠. 위험한 작업 조건을 포함한 장소에서는 적합한 안전 대책을 확립한다. 결국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보호구나 보호 설비를 철저히 사용한다. 뭐 헬멧이나 뭐 기타 각종 보호 장비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나 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 점검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면에 중점을 둔 현장 정보의 관리, 위험을 사전에 배제한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장 상황에 맞는 교육, 안전교육이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의식의 고양 등을 깨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전작업계획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와 뭐 유사하니까 이거는 자료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죠. 그 안전관리의 요점, 그 다음에 그 뭐 조례 때는 이제 당일의 기계운행, 결국 실상 중장비를 건설 작업에서 쓰기 때문에 결국 그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뭐 안전 지시를 미리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 각종 내용 자료를 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원 참가의 그룹 활동으로 이것도 뭐 연간, 월간, 주간의 활동 목표를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룹 단위로 자주적으로 하도록 자주적으로 뭐 안전 보건에 관한 체제를 편성하고 뭐 실시 훈련, 위험 예지 훈련, 위험 예지 훈련을 어떤 것이 이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는 거를 갖다 이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뭐 마지막으로 본 공사계획에 관계된 기사시험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고
공사계획 분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획을 맺은 다음 설계도서에 현저하게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 조치로서 시공업자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은 답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당연히 현장의 공사를 감리하는 건축사에게 신고한다. 이거는 결국 감리자에게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건축사에게 신고한다기보다는 공사 감리자에게 신고를 해서 공사 감리자가 결국은 건축사에게 그거를 고지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고친다거나 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착공을 위한 공사 계획 시 우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아까 공사 계획에 거의 첫 번째에 있었죠.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현장 직원의 조직 편성 계획이죠. 그 다음에 그 조직 안에서 이제 가설물의 설치 계획 등을 세우고 예정 공정표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착공을 위한 공사 계획이니까 초기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죠. 시공도는 이제 이미 공사를 진행할 때의 세부적인 도면, 공사 도면이니까 이거는 서서히 해도 문제는 없다 보시면 되죠. 건설공사의 노무 형태 중 원도급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자벽 등의 미숙용 노무로 임금을 받는 고용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돼. 이거는 실상 크게는 직용과 정용 노무자가 있습니다. 정용 노무자라고 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에 고용이 돼 있어서 작업을 하는 거의 기능공에 가까운 노무자를 정용 노무자라고 하고, 직용 노무자는 그렇게 기능이 필요 없어서 하도급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원도급 업자가 직접 고용을 해서 잡공사 등의 즉 별 기능이 필요 없는 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직용 노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직용 노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시 고용 노무자나 납품 노무자나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되게 하도급 업자가 간단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경우에 고용하는 형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급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 내용과 공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집행 가능한 최소의 투자를 전제하여 시공계획과 손익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표현한 금액적 계획서를 뭐라고 하시죠? 이것이 곧 실행예산이다. 실행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행예산은 결국 도급자가 계약 후 공사 착공 전에 세우는 정확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축공사의 각 국제별 공사계획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실상 조금 여기에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준비기간이란 공사계약에서부터 이제 기초적인 공사까지 직접 공사 착수될 때까지를 준비기간이라 한다. 기초공사는 시공 중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제 결국 지질이 갑자기 다르다거나 이런 경우죠. 골조공사는 공기단축을 위하여 긴급공사가 불가능. 골조공사 공기단축은 실상 골조공사에서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긴급공사가 필요하죠. 불가능하지는 않다. 마감공사는 방수, 미장, 타일, 도장 등 수많은 공정이 관련되고 설비공사와도 병해. 설비공사도 기본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구조체 공사가 끝난 뒤에
결국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중 건축 시공 관리 중 시공의 5대 관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5대 관리, 기본적으로 4대 관리입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품질, 뭐 원가, 공정, 안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노무 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사 자체를 갖다가 그냥 진행하는 하도급자 관리죠. 그래서 이거는 실상 뭐 5대 관리 안에 잘 집어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중 공사 진행의 일반적인 순서로 바른 것은, 이것은 조금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뭐 답을 그냥 보면은 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설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지정이나 기초 공사를 하고, 구조체 공사를 한다. 뭐 이것이 그냥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상식적으로 봐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